안녕하세요. 뚱띠 시네클럽 산소 다유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마지막 장면, 서로 이렇게 비극적으로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저때 가정부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고요. 이제 노예 시장에 끌려온 겁니다. 새로운 구매자한테 팔려고 하는데 그 구매자가 너무 약해 보인다고 사지를 않습니다. 계속 이제 안주는 울고만 있고요. 다른 사람도 자기는 사지 않겠다고 하면서 근처에서 가장 부자인 산쇼에게 가보라고 하는 거죠. 배를 타고 이제 산쇼의 장원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다뤄지고 있는 노예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아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섭니다. 거기 바로 이제 산소가 있네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에서 법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사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물은 가장 중요한 수상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요. 무슨 아이를 이렇게 비싸게 샀냐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따로라고 아들이었는데 자기 청소시키면 어떠냐고 하는데 그냥 다른 노예들처럼 일을 배우게 시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카야노에게 안주를 맡기고요. 나미지한테 일을 배우게 합니다. 일을 시키는 척 하다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줍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마치 그 벌레들이 기어가는 느낌의 개미 군단 같은 느낌을 연상을 시켜요. 거의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듯이 느껴지고요. 그 아래에 그 진흙창은 산쇼 집에 깨끗하게 정돈된 마루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주시오가 쓰러지고요. 그때 지나가던 안주가 그걸 보고 오빠를 일으켜 세워주고요. 그럴 때 누군가 도망을 치는데 보니까 나미지네요. 좀 전에 호의를 베풀었던 나미지인데 저는 그냥 길을 갈 뿐이었다고. 여기서 이제 그 아들인 타로하고 그 뒤에 산쇼가 걸어 들어옵니다. 다들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이지 않고 나처럼 되는 거지. 이마를 보여주는데요. 도망을 갈 때마다 인두의 이마를 지지게 되는 거죠. 저때 불이 등장하잖아요. 그 산에서 짚을 가지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있을 때 그때 지피던 모닥불, 그 이어서 무당이 불을 밝히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 집으로 데려가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불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아침이 되자 뱃사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둘이 이제 막 불을 쪼이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인신매매범이죠, 사실상. 그들이 쪼이고 있는 불로 또 이어졌다가 결국은 이 불은 바로 지금 도망간 노예의 이마를 지지려고 하는 이 불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운명의 여정이 불에 이어짐, 마치 조금씩 불에 붙여져서 그 운명이 마치 달굼질 되듯이. 그때 타로가 왜 그러십니까?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너가 직접 하라고. 근데 피하죠. 이때 직접 장면은 안 보여주고 그 나미지의 비명을 통해서 두 번 보여집니다.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산쇼가 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런 임팩트 있는 장면을 통해서 산쇼의 그 내면을 좀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좀 측은해 보이는 거죠. 오토상,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너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농부의 자식은 아니구나. 모찌를 하나씩 권하면서, 그때 딴쇼는 분주합니다. 타로를 찾아오라고 하죠. 여인들도 다 준비가 됐는지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모양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너 자신을 위해 강해지고 타인을 위해 간대해져라.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관대해지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의 아버지인 산쇼는 너무나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분개하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있는 사도, 아버지가 있는 장소는 여기서 너무 멀다.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들이 왜 너희들의 이름을 안 알려주는지 이제 알겠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너는 무투스에서 태어났으니까 무투스로 하고, 너는 시노부라고 불리면 되겠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부재하게 된 아버지를 대신해서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이름을 새로 부여해 줬으니까요. 그리고 일부에서도 제가 어머니인 다나카 기누여가 안주 주시오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른다는 행위 자체가 영화가 진행되면서 아주 깊숙한 의미를 띠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무투스, 시노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곡식과 농산물 쌓아두고 중요한 인물인 거죠.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름을 너무 많이 들었다.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요. 교토에 있는 총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뇌물을 잔뜩 준비했고요. 아들인 타로를 소개해주고요. 이런 훌륭한 아버지를 둔 거를 영광으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때 음악이 시작하는데 춤추는 무희가 등장을 하고요. 모두가 이렇게 정면적인 시선을 보고 있는데 비스듬히 한쪽에서 포지션을 택하고 있는 그 타로를 보게 됩니다. 뭔가 이런 전체 분위기가 못마땅한 거죠. 장면의 구도만 봐도 얼마나 미조구치가 공간과 그 배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모두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고 맞은 쪽에서도 그 무용수를 향해서 또 바라보고 있고요. 그 좌우측에 기둥 사이로 틈틈이 엿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치 아주 치밀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좌측에 있는 두꺼운 저 기둥을 보시고 그 기둥의 선의 그 날카로움, 이 각 잡혀 있고 정돈되어 있는 공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 불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산쇼가 도망간 노예의 이마를 인두로 찍어내던 그런 불, 공연장에서 타오르는 이 불은 하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자신이 받을 물건을 점검하고 있는 탐욕의 그런 시선이고요.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시선을 낮추고 있는 아들 타로입니다. 이 장면 좋아합니다. 타로가 뒤로 물러나면서 불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이 아래에도 불이 있고요. 그리고 등을 지는 저 장면, 기둥을 등진다는 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둥은 하나의 여기서 또 다른 권력의 의미겠죠. 타로가 찾아온 공간은 누추한 곳에서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짚을 더 덮어줍니다. 저는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주시오와 안주는 새로운 아버지를 얻게 된 거고요. 이 주시오와 안주와의 만남을 통해서 들었던 그들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타로는 정신적인 아버지가 또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이 나무 기둥이 구도가 되죠. 근데 그 기둥은 좀 전에 기둥과는 전혀 다릅니다. 계속해서 이 나무 기둥이 하나의 구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음악이 멀리까지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타로가 문을 열어라. 타로가 나가서 가는 길을 길게 보여줍니다. 영화의 시작에 나왔던 그 둥근 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험난했던 시간을 거쳐 주시오는 23살, 안주는 18살이 된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이제 똑같이 그들이 잠들어 있던 그 장소로 옮겨오면서 성인이 된 주시오와 안주.
긴급 경보고요. 오른쪽에 쿄고 가가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누군가 도망을 간 거겠죠? 잡혔습니다. 다시 머리에 인두를 찍어야 되겠죠. 무투수 세교. 산소 앞에 있는 이 인물은 바로 무투수네요. 아주 잔인하게 그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그걸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쇼입니다. 저 장면 하나로 무투스가 어떤 종류의 인물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무투스의 동생인 안주도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 누군가가 이제 또 노예로 온 거죠. 이제 안주에게 일을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호부죠.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 주는 거죠. 16살.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사도섬에서 왔다고 합니다. 2부의 앞장면에서 노예 상인이 이 안주하고 주시오를 막 팔러 다니는 장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벌써 팔렸단다. 그래서 너희들도 빨리 팔아야 돼. 그래서 그 사도섬에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니가 있는 장소인 거죠. 타마키에 대해서 들어봤어? 사도섬은 넓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때 나미지도 이마에 저런 흔적이 있는 거죠. 나미지가 많이 아픕니다. 죽음만이 날 일에서 떼어놓을 수 있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대사입니다. 이 노예제를 누가 없앨까 하면서 안주가 분개하는 거죠. 너는 신참도 아니면서 왜 그래? 체념이죠.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왔던 그 신참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시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주시오라는 이름을 부르는가 보다 했는데 안주 얼마나 보고 싶은지 갑자기 뒤돌아보고요. 펠리니 감독의 길에서 안소니 킨이 영화 마지막 무렵에서 노래를 듣게 되죠. 제소미나 노래를. 그때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냐? 마찬가지로 그 노래 어디서 들은 거야? 다시 한번 해볼래? 주시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안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사도에서 유명한 노래예요. 몸을 파는 여자가 지었어요. 모두들 부인이라고 부르는 여자랍니다. 이 가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청각이 극단적으로 이제 시각화가 되려는 그런 장면이죠. 산쇼가 나미지의 이마를 인두로 찢을 때도 나미지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나미지의 신음하는 비명소리만 들려줍니다. 그때도 청각을 통해서 오히려 시각적인 느낌을 더 강렬하게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듯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 이제 청각의 시각화, 시각의 청각화. 안주는 이 가사를 통해서 어머님을 직감한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신참에게 노래를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어머니를 좀 더 강렬하게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노래와 맞춰서 안주가 서서히 아래로 시선을 향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이는 저 장면, 그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안주가 어머니를 정말로 절실하게 상상하는 장면이죠. 아래에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빙글빙글 그 노래 부르는 여인의 주위를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훌륭한 연출이죠. 그 노래를 부르는 여인의 그 노래 소리 안에서 그 어머니의 형체를 보는 거죠. 옆에 있는 실타래가 마치 하나의 그 나무 기둥 같은 역할로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흐느끼고요. 그리고 그 실타래를 저렇게 지나가는 장면, 마치 그 어머니의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지나가는 듯한 그 운명의 실타래, 그 엄청난 좌절의 느낌을 막 지나가는 듯한 그런 절망의 걸음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동선 그리고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고 어마어마한 연출인 것 같습니다. 그 노래와 더불어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한 뱃사공이 하는 노랫말과 더불어 뱃사공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에 드디어 다나카 기뉴의 모습이 있네요. 기다려달라고. 모든 걸 드릴게요. 이제는 도망 못 가게 아예 인대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다고. 이때도 나무 기둥이 있고요. 절망의 기둥인 거죠. 여기서도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대를 자르는 장면이고요. 이제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던 여인들이 업고 가서 먼 바다를 바라보게 하는데, 여기서도 오른쪽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네요. 이 나무는 일종의 신념 같은 걸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끝없는 기다림, 바람, 절망의 바다에서 주시오와 안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안주 그만 됐어. 그 노래 해서 무슨 소용이야. 엄마가 부른 노래가 확실해. 부모님을 다시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죠, 무트수에게. 도망치자고 합니다. 돈도 없이 찾는다고? 수도로 가서 유명해지면 엄마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좋은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노예일 뿐이야. 처참한 노예라고. 날강도 아니면 구걸하는 거지가 될 뿐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다 잊은 거냐고. 저 목에 늘 두르고 있던 게 아버지가 주신 관음상이거든요. 사실상 그린 시절에서 6년이 지난 약간 청소년기로 자라났을 때, 그때 아래에서 카메라가 올라오면서 제일 처음에 목부터 비춰주는데, 그때 목에 걸려있던 게 아버지가 주신 그 관음상이었고요. 그 뒤에 다나카 기누요가 아버지의 말씀을 늘 새겨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목에 걸고 있던 관음상을 저렇게 던져버린 겁니다. 변해버릴 수가 있냐고. 신이건 부처건 다 무슨 소용이야. 기도는 무슨 기도. 차라리 집사한테 기도하는 게 나아. 10년의 시간이 무투스를 완전히 현실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이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오로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집사밖에 없고, 그 집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신보다 집사에게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잔인하게 변해버린 형제 무투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안주죠. 여느 때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시오한테 다가옵니다. 나미지가 위독하다고, 너가 나미지를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나미지는 우리의 누이와도 같은데, 왼쪽에 있는 나이든 여인은 카야노. 제일 처음에 안주가 이곳에 팔려왔을 때 이 어린아이를 어디다 쓰냐고 얘기했던 그 카야노고요. 지금 나미지는 그때 안주를 잘 돌봐주었던 나미지입니다. 막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그 이마에 낙인까지 찍혔고요. 지금 까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려는 겁니다. 산채로 내다 버리려는 거죠. 가망이 없다고. 안주가 막으니까 집사가 시킨 일이라고 나미지를 얻고 가버리는 거죠. 이 기둥, 나무 기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감옥 같은 느낌이죠. 주시오가 나미지를 등에 업고 가고요. 그 뒤로 안주와 카야노가 따라 나서는 거죠. 카야노는 못 가게 막습니다. 카야노가 외칩니다. 넌 부잣집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일종의 염원인 거죠. 그 가지고 온 거적대기 위에 눕히고요. 여러 가지 뼈로 봐서 늘상 이곳에다가 내다 버리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장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요. 지금 성스러운 그 돌 조각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 기운을 받아서 다음 생애에는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관음상, 오빠한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주면서 신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잠시 무덤을 좀 만들어 주고 싶다고 나뭇가지를 거꾸로 갑니다. 혼자서 안 되는 거죠. 그때 주시오가 다가와서 하나를 끊고요. 또 매달려서 둘이 이렇게 넘어집니다. 과거에서도 있었던 장면이죠. 집을 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손을 다치고요. 주시오가 그걸 도와줍니다. 그때 과거의 얘기를 하죠. 엄마가 우리에게 잎으로 방 만들어준 그 야외에서 자게 됐을 때 기억나?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우리를 부른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주시오하고 부르는 소리죠. 저는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좋아하는 장면이고 겐지 미조그치 영화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게치 이야기에서도 그 와카사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겐지 미조그치 영화의 가장 큰 놀라움 중에 하나고요. 현실과 환상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그 오고감을 통해서 정말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미스테리하면서도 그 진정한 근저에 있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보면 현실에서보다 더 강력하게 현실적인 방식으로 그게 들려오거든요.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다음에 라스트라다 하겠지만 그의 영화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환상의 오고감을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 싶은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둘의 맥락이 조금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현실과 환상을 오고 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침묵을 공존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망을 가자고 합니다. 돈을 꺼내 들고요. 우리 둘이 가면 금방 잡힐 테니까 오빠 혼자 가라고. 나미지를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석 상자, 그 관음상이 나미지의 기모노에 있다고 그것도 잘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널 꼭 데리러 올게. 저기 저렇게 그 나무를 양갈래로 세워두거든요. 아마 영화 속에서 보는 가장 그 야외에서의 성스러운 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남을 거라 우리 먼저 내려가자고 하고요. 관음상을 품 안에 넣고요. 이제 다시 관음상이 중요한 존재가 됐으니까요. 나미지를 들쳐 업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구도 역시나 나무가 오른쪽으로 위치하네요. 음악이 갑자기 뚱뚱뚱뚱 마치 하나의 박동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그 단순한 듯 하면서 영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 긴박감 역시 더해주고요. 조금 있다 온다니까 문 열어도 왜 이렇게 안 오냐? 가보라고 합니다. 벌써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저 멀리에서 보이는 거는 절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비상 신호를 하는 거고요. 비상 신호가 전해졌고요. 무트수가 도망갔답니다. 신호부와 함께 신호문은 아니라고요. 빨리 그녀를 잡아서 고문을 하라고. 카야노한테 신호부를 감시하라고 하거든요. 어디 갔냐고. 아무리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너는 고문당해서 말하게 될 거라고. 저는 나무를 등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 죽으면 끝나는 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때 드디어 카야노가 알아차린 거죠. 그러면서 나무 주위로 한 바퀴 돌면서 얼굴을 교차시키면서 바라보는 저 쓸쓸함. 뭔가 느껴진 거죠. 갑자기 나를 묶어. 카야노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우는 거죠. 카야노는 지금 안주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요나라를 계속 외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안주가 밖으로 떠나고 나서 저 꺼덕꺼덕 흔들리는 문, 저기에 모든 인생의 공허함이 다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카야노가 얘기합니다. 도망갔다고요. 다른 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간이 다시 저렇게 공허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의 장면은 아마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서글픔의 극치를 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서성이고요. 오른쪽에는 역시 나무가 위치합니다. 갑자기 하얀 공간이 드러납니다. 죽음의 백색, 바다의 백색, 지금은 호수고요. 마지막 절을 하고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물결이 퍼지는 방식, 안주와 주시오를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때 카야노가 기도를 하는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안에서 밖으로 퍼져가는 일부에서 그 가정부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렇게 퍼지는 저런 파동은 마치 안주의 죽음이 새로운 자유를 상징하면서 밖으로 향하는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느낌까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파동은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삶의 파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 장면의 연출은 그야말로 거장의 솜씨가 아닌가. 파동을 통해서 그려지는 안주의 죽음. 그 죽음의 장면은 바로 이제 불상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사원까지 들어와서 주시오를 찾게 되는 거죠. 집사의 이름으로 도망자를 사형에 처하라. 여기 혹시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저길 봐라. 이 사원은 천황에게서 받은 것이다.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근데 누군가가 제가 봤다고 남쪽으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가고요. 그때 그 인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장면, 여태까지 기둥은 어땠습니까? 기둥은 전부 사각 기둥이었죠. 기존의 산쇼의 그 저택 마루에 있던 그 강하게 보이는 견고한 기둥은 사각 기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둥근 기둥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세 개의 돌 모양도 다 둥글둥글하게 일종의 대비를 이루는 거죠. 아주 이 장면이 길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얼굴은 타로네요. 그때 중요한 관리가 왔을 때 막 금은 보화를 만지고 있을 그 당시에 기둥을 등지고 사라지더니 주시오와 안주의 자고 있는 모습을 본 다음에 지프로 덮어주고 그 다음 떠나는 장면. 그때 바로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처의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스님이 된 겁니다. 나미지는 많이 나았다고 하고요. 나미지를 거두어 줄 수 있냐고. 당연히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교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총리지 당연히. 그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떠났냐고. 같은 목적으로 타로도 교토에 갔지만 그걸 이루지는 못하고 결국은 스님이 된 거고요. 그때 무투스는 저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어요. 싸울 겁니다. 좀 전에 그 둥근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총리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 사원을 떠나서 총리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역시나 나무가 배경이 되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총리가 나타나고요. 총리의 발걸음은 마치 비단자락에 쓱쓱 가는 듯이 사뿐거립니다. 저는 과거 무투스 관할의 관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할 편지까지 있습니다.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끌려나가죠.
저때 그 끌려나간가 대비가 되는 꼬리같이 그 비단자락의 움직임. 그때 목에 있는 그 관음상을 뺏어갑니다. 아버지의 추억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도 절망 속에 있는 거죠. 하루가 지나서 나오라고 합니다. 총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 총리가 관음상을 보고 있고요. 총리의 가문이 그 관음상하고 관련이 있는 가문인 모양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군인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겠군.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않아. 작년에 죽었고, 그렇지만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관직을 내리겠다. 지금 탕고 지역에 지방 관리가 없으니까 너를 탕고 지역의 지방 관리로 임명하겠다. 탕고의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 마사미치 타이라 아버지의 산소로 가라고 합니다. 당신 덕분에 그곳에 노예로 잡혀 있는 저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이제 행복하게 될 거라고. 산쇼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노예를 지옥과 같은 삶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산쇼라고? 산쇼의 지역은 그에게 권리가 있고 그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절대 당신이 건드리려고 하면 안 돼. 당신의 권한을 제대로 알아야 해. 산쇼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사망한 장소에서 제를 지내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 백성들에게 온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늘 이곳에는 꽃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탕고에 부임을 한 거죠. 술잔을 받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지시를 내립니다. 나머지는 다 나가 있고 둘만 불러서 노예 시장은 금지된다. 수상의 의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거죠. 공유지, 사유지 어떤 곳에서도 노예 시장은 이제 그만다.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수상도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까? 산소의 사유지는 절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수도에 알려지면 당신은 엄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목숨이 무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노예들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한다고 하고 노예는 해방되는 즉시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남거나 아니면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쇼 집사에게 가서 시노부라는 여자를 찾으라고 합니다. 출발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